11일 화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북한이 미군 정찰기가 동해 배타적 경제 수역 상공을 침범했다며 반복할 경우 군사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 새벽 다시 한번 위협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긴장 조성 행위를 자제하라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 포함해서 오늘 준비된 내용들 먼저 간추려드립니다. 네, 오늘 또 초복이잖아요. 네. 삼복더위라는 말답게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게다가 전국에 요란한 비까지 온다고 하는데요. 바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오늘 비도 많이 오는데 특히 남부지방은 덥기까지 하더고요. 네, 초복인 오늘 전국에 강한 비와 폭염이 번갈아 나타나겠습니다. 더위가 절정에 이른다는 초복답게 남부와 제주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부와 호남, 경북 북부 내륙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의 세찬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현재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 중인 충청과 호남에 150mm 이상, 중부와 강원 내륙은 50에서 120mm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동쪽 지역은 최고 80mm까지 내리겠습니다. 서울은 어제 비가 그치고 한낮에 31도까지 올라 더웠는데요. 오늘은 오후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면서 어제보다 4도 낮은 27도에 그치겠고요. 내일은 낮 기온이 다시 30도까지 올라 더 더워지겠습니다. 오늘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겠고 해안가를 따라서는 아침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또 비가 오는 지역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 광주 26도, 전주 27도, 강릉 29도로 벌써부터 기온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 청주 28도, 대구 30도, 강릉 32도로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거센 비와 함께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남부를 비롯한 중부 내륙까지 폭염이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앞서 오늘도 비가 온다는 기상정보 들으셨죠? 이미 수도권 곳곳으로도 비가 내리면서 주요 도로 위에 노란색의 서행 구간들이 길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분당수서로 이용해 청담대교 쪽으로 향하신다면 복정에서 청담대교까지 20분 정도 예상되고요. 강변북로 일산 방향으로는 잠실대교 부근 지나기가 특히 어렵습니다. 올림픽대로까지 나는 고덕동 주변으로는 양방향 차가 많습니다. 지금은 김포 쪽 이동이 조금 더 답답한 상황이고요. 인접한 100번 고속도로 경기 동쪽 판교 방향으로는 남양주와 송파 부근 포함해 총 15km가량 부분적인 정체입니다. 경기 서쪽은 양방향 서운분기점 부근에서 밀리는데 여기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1번 경부선의 경우 서울 쪽으로 기흥에서 반포까지 가는 데는 1시간 15분 정도의 여유 시간을 두고 이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빗길에서는 감속 주행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북한이 미국 정찰기를 사실상 격추할 수 있다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거듭 위협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오늘 오전 최근 미국 전략정찰기가 동해 배타적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했다며 무단 침범이 반복될 시 미군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하게 될 거라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앞서 북한이 미군 정찰 활동을 강하게 비난한 데 대해 미국 국무부는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을 자제하라며 북한의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구의 한 야채 가게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가게 주인이 크게 다쳤습니다. 서울에선 전동휠을 충전하다 화재가 발생해 집 한 채가 전부 불에 탔습니다. 오늘의 사건 사고 소식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곡물포대가 쌓인 야채 가게 앞에 경찰 제지선이 둘러져 있습니다. 과학수사대도 보입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걸음을 멈추고 가게 안쪽을 바라봅니다.
어제 저녁 대구 대명동의 한 야채 가게에서 흉기 난동이 있었습니다. 60대 남성 A씨는 가게 주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가게 주인은 목,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자해를 시도하던 A씨를 체포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병원에서 맥박을 회복해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은 연기가 건물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집 안은 이미 연기로 가득해 앞을 제대로 볼 수도 없습니다. 가구와 집기류는 까맣게 그을렸고 바닥엔 불을 끄기 위해 뿌린 물이 흥건합니다. 어제 오전 서울 오류동의 한 빌라에선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불이 1인용 전동휠을 충전하다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이 붙은 전동휠은 까맣게 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불로 집주인인 50대 남성 1명이 화상을 입었고 다른 주민 2명도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약 2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백지화 위기에 몰린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고속도로 종점을 옮긴 게 대통령의 처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라고 연일 공세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는데 종점을 변경하기 전, 그러니까 원 안에 종점 근처에 민주당 소속 전 군수의 땅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의 본질은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서면이 종점이었던 원안 노선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뀐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백지화 소동을 벌여도 본질은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을 선언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거짓 정치 공세가 계속되면 사업 재추진을 할 수 없다며 거듭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국토부 역시 별도 TF를 꾸리고 야당의 주장에 대해 직접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원안보다 대안도선의 교통 흐름이 더 효율적이고 사업비 역시 1,000억 이상 더 늘어난다는 야당 주장과 달리 140억가량 증액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가짜뉴스 때문에 사업이 중단됐다며 거듭 책임을 돌렸습니다. 민주당이 똥굴을 찬 겁니다. 완전히 가짜뉴스, 괴담을 만들어서 헛발질을 하다가 양평 국민들로부터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원안 노선의 종점엔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 군수의 땅이 있고 특히 정 전 군수의 아내가 예타 통과 직전 사들인 땅도 있다며 셀프 특혜 의혹부터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정 전 군수는 원안 종점에서 큰 산을 넘어야 하는 지점에 땅이 있어 특혜와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닭값이 1년 전보다 10% 넘게 오르면서 초복을 맞아 삼계탕이나 백숙을 준비하는 가정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킬로그램당 닭고기 소매 가격이 6,360원으로 1년 전보다 12% 올랐고 재작년인 2021년과 비교하면 21% 넘게 뛰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비가 오르면서 사업자가 사육 규모를 전반적으로 줄인 데다 종계의 생산성이 떨어져 육계 공급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됩니다. 앞으로는 기존 자동이체 계좌에서 전기요금만 빠져나가고 TV 수신료를 따로 내고 싶은 집에 세대주는 안전고객센터에 전화하면 별도의 납부용 계좌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2-3달 뒤부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청구서를 각각 만들어 발송한다는 게 안전의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어젯밤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에 도착해 4박 6일간의 순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 접견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면담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의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언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 많이 올려주시고요. 국내의 뉴스 더 살펴보겠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환하네요. 그러네요. 네, 나무 심은 것처럼. 좋습니다. 네, 도시락 열어주시죠. 이렇게 바로. 아, 알겠습니다. 초복이니까. 바로 초복을 맞아서. 네. 네.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이유 있었다인데요. 이 소식.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무려 128명이나 걸렸는데요. 해외여행 경비를 받거나 금품을 챙겼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한 직원은 선거관리위원들에게 149만 원을 받아 필리핀으로 떠났고, 다른 직원은 139만 원을 챙겨 제주도에 가서 골프를 치고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행 경비를 받은 20명을 포함해 대부분 전별금이나 명절 기념금 명목으로 금품을 챙겼습니다. 이 전별금이면 근무지를 옮길 때 주변에서 인사치를 맞아요. 좀 이렇게 주는 네. 거고, 그리고 명절 기념금이면 떡값 같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는 좀 사라진 줄 알았던 좀 대표적인 공무원 사회 부정부패 그런 온상이라고 할까요? 관습이죠. 이걸 버젓이 하고 있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네, 저도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타임머신 타고 예전에 다녀온 것처럼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저 어릴 때만 뉴스에서 많이 보던 네네네. 그런 것들인데 이게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김영란법 만든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네. 그걸 어기고 있었습니다. 예. 이 돈은 선관위원들이 선관위에서 받는 이 회의 수당에서 나갔는데요. 이 선관위원은 정당과 자체 추천으로 임명되는 비상임직입니다. 이 민간인 신분이죠. 249개 시군구 선관위마다 9명씩 임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선관위원들 돈을 선관위 직원들이 쓰느냐?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선관위원들은 변호사나 퇴직 공무원, 지역 유지 등이 상당수인데 이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인이 많다고 합니다. 요거 냄새가 납니다. 굉장히 안 좋은 냄새가 나는데 이거 그러니까 선관위원들이 나중에 이제 선거에 나가셨을 때 뭐 후보로 나갔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선관 직원들한테 약간 좀 이미 선심을 쓴다.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요, 지금? 밑밥을 까는 거. 밑밥을 이게 깔아주는 뭐 지금.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네. 더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이 중앙선관위 사무처가 직원들에게 이 돈을 받아도 된다고 내부 공지까지 했던 거예요. 내부 게시판에 올렸대요. 선관위원이 상사이기 때문에 정당한 돈이라는 논리인데요. 청탁금지법에선 이 상급 공직자가 하급자에게 위로나 격려, 포상 등 목적으로 금품을 주는 건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가혁 앵커가 저한테 돈 주는 건 괜찮아요. 아하. 네, 괜찮습니다. 주세요. 네. 네. 하지만 이 감사원은 별도 직업을 가진 비상임 명예직 위원들이 대다수여서 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을 주는 방식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한 적도 없다고 하고요. 뭐 정리하면은 이가혁 앵커가 저한테 돈을 주는 건 괜찮아요. 위로나 격려로. 네. 근데 이용주 앵커가 저한테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외부인이니까. 줄 네. 생각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중앙선관위원회는 이 청탁금지법상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사회통념상 지나친 점이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 선거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선관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우스갯소리로 국회의원 현역 의원들도 사실 선관위 직원들한테는 눈치 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엄격하게 이렇게 기준을 적용합니다. 뭐 정치인들 밥 한 끼 잘못 제공했다가 뭐 과태료 받거나 아니면 선물 잘못 줬다가 뭐 당선 무효되기도 하고. 뭐 짜장면 한 그릇도 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왜 선거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만큼 엄격하게 하는 건데 뭐 최근에 선관위 관련 뉴스 보면 아빠 찬스로 맞아요. 그쵸. 부정 채용 논란. 논란이 맞아. 있었고 또 이번에 부당한 돈까지 받았고 그걸 내부에서는 괜찮다라고 해석해서 공지까지 하고 있었다 하니까 선관위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제대로 한번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사회 근간이 무너지는 네. 일이에요. 네. 선거 이후 시스템이 불신이 생기면 이거 안 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스럽네요. 네. 네, 다음 도시락도 열어주시죠. 네, 두 번째 도시락도 가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빠밤. 네, 파출소 영웅인데요. 오. 우리 주변 가장 가까이 있는 경찰 파출소죠. 뭐 규모에 따라서 지구대, 파출소 이렇게 나누기는 하는데 네. 저는 뭐 아직 파출소라는 단어가 익숙하긴 사실 하더라고요. 지구대 입에 안 붙어요. 어릴 때 파출소 하니까 위험에 처한 아이를 구한 파출소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검은색 SUV 차량 이렇게 경찰차 사이에 멈춰서더니 갑자기 뭐야? 막 뛰어 들어가요. 네네. 지구대 안으로 뛰어가는데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한 지구대입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막 손짓까지 하면서 뭔가를 설명하는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한 경찰관들이 밖으로 나가보는데 이렇게 아이가 아이고. 할머니 손에 들려서 축 늘어진 채 나왔는데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주무를 해요. 경직이 올지 모른다고. 가는데 너무 신호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생각나는 게 여기 파출소가 생각났어요. 얘가 이렇게 보니까 자는 것 같아서 서희양을 깨워보니까 반응이 없는 거예요. 네, 파출소가 먼저 생각났다고 합니다. 아이가 열이 40도가 넘게 오르자 동네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가 더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던 겁니다. 119를 기다릴 새 없이 차를 몰고 직접 갔는데 길이 너무 막혀서 늦을 것 같자 이 지구대로 향했던 겁니다. 네, 할머님이 그때 당황을 다시 설명하면서도 약간 정말 그 슬픈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근데 경찰관들이 결국 도움을 딱 준 거군요. 네, 뭐 긴급 신호를 울리면서 도로를 나아갔습니다. 아하. 뭐 경광봉을 꺼내 들고 다른 운전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기도 했는데요. 차량들은 흔쾌히 멈춰섰다고 합니다. 지금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가니까 차량들이 다 멈춰주죠. 경광등 이렇게 한 것도 보이고요. 네. 이 경찰관들이 나선 덕에 늦지 않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검사를 받아보니까 급성 호흡기 질환이었는데요. 인터뷰 들어보시죠. 아데노바이러스라는 그 감염병에 걸렸다고 다행히 응급실로 빨리 이동해서 조치를 할 수 있었다고. 와, 정말 다행이네요. 그 아이가 숨도 잘 못 쉬었으면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늦어졌다면 이게 뇌염이나 이 심근염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며칠 뒤에 건강을 되찾은 아이가 엄마, 할머니와 함께 지구대를 찾았습니다. 저렇게 문 열고 아이고, 몇 개 너무 들어오는데요. 4살 아이가 감사 인사를 전하러 온 겁니다. 너무 귀여운데 이 경찰관들도 아이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건강을 되찾아서 고맙다면서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아, 따뜻한 소식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발벗고 나선 우리 의정부 경찰서 녹양지구대 우리 경찰관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혹시 알려지지 않더라도 곳곳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그냥 알려지지 않은 채로 또 묵묵히 하루하루 보낼 분들도 계시니까요. 모든 경찰관님 분들 이게 폭염 또 이 폭우 속에서 오늘도 수고하실 것 같은데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도시락 열어주시죠. 박수를 또 치셨군요. 네, 근데 크게도 안 쳤어 우리. 너무 소소했어. 네. 더 크게 할 걸 그랬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우려 없다인데요. 이 소식 지난 5월 이 전직 보디빌더가 주차 시비 끝에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 날리고 발길질까지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납니다. 기억나시죠? 저희도 당시에 이제 도시락 이슈에서 전해드렸는데 예.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가 됐고 많은 누리꾼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영상 잠시 보시죠. 네, 저희가 이게 좀 직접 때리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집을 한 모습입니다. 예, 실제로는 뭐 때리고 발길질하는 장면이 그대로 다 담겼습니다. 이후 경찰이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법원이 기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기각이 되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저 영상을 제가 그때 봤었는데 덩치가 진짜 산만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이 막 여성을 막 때리고 막 욕하고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이거를 구속을 안 해? 이거는 제가 납득이 좀 안 되는데요. 네, 이 남성 어제 인천지방법원에 출석을 했는데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나가는 사진이 지금 어제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네. 구속심사에서는 다양한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주로 도주나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보고요. 이런 가능성이 크면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어제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네.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증거 수집 현황,
진술 태도 및 출석 상황 등에 비춰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임신을 한 부인과 함께 있었고 맞아요. 이랬던 정황들이 맞아요. 기억이 나긴 합니다. 네네. 근데 온라인 반응이 뭐 100% 옳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사실 구속을 예상했던 반응이 대중들한테는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이용주 캐스터처럼 이게 왜 구속 안 됐냐라고 네, 의문을 많이 맞습니다. 품은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경찰 역시 이제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일부 누리꾼들은 피해 여성은 외출하기 어려울 정도로 두려울 것 같다. 차 빼달라고 했다가 저렇게 맞았는데 판사가 사안을 너무 가볍게 본 것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심사가 유무죄를 가리는 건 아닙니다. 그럼 유무죄 판단은 다시 이제 재판에서 하니까요.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보복 우려가 있다면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겠죠. 이 남성뿐 아니라 아내 역시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요. 경찰은 이 부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워낙 영상이 충격적이었고 온라인에서 반응이 많았기 때문에 이 소식은 조금 나중에 또 네. 후속으로 나오면 좀 네, 전해주기로 알겠습니다. 하고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다음 월드클래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용주 캐스터. 네, 월드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장맛비가 정말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일본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강우가 집중되면서 침수와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자, 마을의 개천이 흙탕물로 뒤덮여서 지금 이게 개천인지 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 크게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온 마을도 갑자기 쏟아진 폭우와 바위와 이 진흙으로 완전 뒤덮였는데요. 목조로 지어진 시골집은 형체를 이렇게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고. 일본 서남부 규슈 지역에 내린 폭우로 최소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강우가 집중되면서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하루 동안 내린 비의 양은 관측 사상 최대치인 423mm를 기록했습니다.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집이 무너져 내리면서 실종자가 발생했는데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폭우라고 일본 기상당국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또 여러 명의 연락이 이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더 걱정이 되는데 인명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예,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일단 2만여 가구 5만여 명이 대피를 했고요. 후쿠오카 학교 228개에 대한 임시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네. 일본 기상청은 최근 수증기가 공급되는 일본 근해 수온이 높아지면서 집중호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당장 이 큰 비 소식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는데 문제는 도쿄를 비롯한 중부지방은 최고 기온이 38도를 넘는 이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또 다른 문제를 또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용주 캐스터가 말한 그 일본 기상청 분석, 그러니까 바다 수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여기저기서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뭔가요? 예,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이죠. 미국 대통령 이분, 이 조 바이든 대통령, 이분 별명 혹시 뭔지 아시나요? 저 알아요. 엉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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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 맞아요. 맞습니다. 이 흔히 그 친근한 미국인을 가리키는 이 대표적인 별명이 엉클 쌤인데요. 요거를 이제 평소에 온화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바꾼 이 바이든 대통령.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엉클조, 조삼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 보좌관들에게는 자주 버럭 화를 내면서 폭언을 하시고요. 또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 매체에 따르면요, 바이든 대통령은 보좌관들에게 화를 낼 때도 막 욕설을 포함해서 어떻게 이런 것도 모를 수가 있나? 나를 속이지 마. 여기서 꺼져. 이런 이야기를 막 한다 그래요. 그 목소리 누구 목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알려진 이미지니까 엉클조.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는 굉장히 친화력 있고 이런 모습인데 그것과는 또 다른 모습이라서 좀 놀랍네요. 그렇죠. 온화한 이 얼굴부터가 엄청 온화하신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데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고위직은 물론 이 직급이 낮은 보좌관도 바이든 대통령의 이 분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보좌관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나는 것을 꺼려해서 동료들과 같이 만나려고 한다고 이 매체는 전했는데요. 반면 백악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혼나는 것이 이 보좌관들의 입문식이 됐으며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에게 혼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아직 신임을 받지 못한 것이라는 말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군요.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자, 한동안 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게 유행을 하더니 이제 이것도 약간 좀 한물 가는 느낌이에요. 중국에서는 새롭게 뜨는 탈 것이 따로 있다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은 죄다 앉아서 달리고 있습니다만 카트라이더인가요? 노약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전동 휠체어가 요즘 중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핫한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출퇴근을 하거나 이 쇼핑몰 이렇게 누비는 모습이 적지 않게 목격되고 있는데요. 전동 휠체어를 파는 온라인 쇼핑몰에는 대학생도 탈 수 있는지 또 젊은 사람도 구매할 수 있는지 이런 문의글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타보니까요. 돌아다닐 때 확실히 덜 힘들다는 후기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차량 번호판이나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 또 인도에서도 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전동 휠체어 거래 건수는 올 상반기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60%나 증가를 했고요. 자전거 제조업체나 의료기기 업체까지 속속이 전동 휠체어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행법상 전동 휠체어가 교통수단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의 혼란을 야기한다면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한 가족이 현관에 나와서 놀고 있는데 뭐야? 갑자기 지금 빨간 불빛을 내면서 뭔가 날아들었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상황을 파악하는데 펑펑펑펑 지금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야? 자, 이게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갑자기 괴함들이 차를 타고 나타나서 가정집 현관으로 폭죽을 던진 겁니다. 가족들 바로 앞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바람에 어른 중 한 명이 다리에 화상을 입었고요. 3, 4살 된 아이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이날은 미국 최대 축제 기간 중 하나인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였는데요. 안 그래도 곳곳에서 이 불꽃놀이 폭죽과 관련한 사고가 잇따르는 날인데 여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영문도 모르게 갑자기 이렇게 날벼락을 당한 가족들은 그래도 총기 사고는 아니었다면서 다행이라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는데요. 현지 경찰이 당시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를 쫓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26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스레드 출시 돌풍, 트위터 뛰어넘을까? 이 트위터의 대항마로 메타가 새롭게 선보인 소셜미디어 스레드. 이 출시 닷새 만인 어제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챗 GPT가 1억 명을 모으는데 2개월 걸린 것도 와 대단하다 싶었는데 이 스레드는 단 5일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이 앞서 스레드 출시를 두고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와 트위터의 일론 머스크는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죠. 이 소셜미디어에서 설전을 벌이고 심지어는 격투기 대결까지 예고했습니다. 오늘은 소셜미디어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 스레드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전문가 강정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최신 IT 업계 트렌드도 잘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일이니까 이 머니클래스에서 종종 발빠르게 전해드리고 있는데 드디어 이 스레드 많은 요청이 있었어요. 드디어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1억 명을 넘었는데 아주 폭발적인 인기네요. 네, 이렇게까지 단시간에 인기 있었던 것은 어제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역사상 처음으로 챗 GPT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1억 명을 도달했었는데 그거보다도 비교도 안 되는 속도로 달성을 했다는 것은 사실은 매일매일 그 인스타그램에 접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10억 명입니다. 10억 명. 네, 이 10억 명을 등에 업고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전혀 없이 그냥 홍보해서 했다라면은 이렇게까지 빠른 속도는 없었을 텐데요. 인스타그램 회원이면 누구든지 로그인도 따로 별도로 할 필요도 없고 여기다가 이름도 사실 할 필요도 없고 인스타그램 일정을 모두 다 가져올 수 있고 또 인스타그램에 있는 팔로워들이 오다 보니까 그대로 데려올 수 있다 보니까 친숙한 환경 이런 것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속도가 나오지 않았는가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하나는 또 원래 이제 이런 것도 유행이라는 것도 전염병 같은 거잖아요. 네네. 한쪽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다들 스레드 한다니까 나도 한번 스레드 계정 한번 열어봐야지 뭐 이런 심리들도 분명히 작동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 가입자 수 그래프가 네. 뒤에 준비되어 있는데 네. 미국 시간으로 7월 5일에 이제 출시를 네. 했습니다. 네. 근데 어제 1억 명을 바로 돌파했네요. 이렇게. 네. 말씀하신 그런 인스타그램 이용자를 그대로 업었기 때문에 그렇죠. 10억 명이라고 하는 매일매일 접속하고 있는 사람이 10억 명이라는 것들이 됐고요. 챗GPT가 이것이 2개월 걸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5일 만에 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믿기 어려운 속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챗GPT 저희가 몇 달 전에 다뤘을 때 2개월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와 했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일 만에 물론 네. 인스타그램 기존 이용자가 많이 유입됐지만 네. 대단한 기록인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똑똑한 경영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주 천재적이죠. 왜냐하면 새롭게 뭔가를 서비스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의 일종의 탭으로 릴스라는 탭이 있거든요. 짧은 동영상 보는 그런 탭을 하나 두는 것처럼 사실 탭을 하나 둬도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다 가지고 나가자. 그래서 등을 얻고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되게 탁월한 경영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원래 인스타그램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한테도 이게 설치해보라고 이게 알림이 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깔아봤는데 아직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긴 한데 이게 어떤 서비스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스레드는 지금 막 저커버그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처럼 트위터를 완전히 1대1로 모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10년 전 트위터 모습을 조금은 세련되게 복사한 카피캣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기반이고 그리고 뭐 실시간으로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확산될 수 있는 거고 뭐 보시는 것처럼 좋아요 할 수 있고 댓글할 수 있고 리포스트 트위터에서는 리트윗이라고 하죠. 동일하게 갖고 왔고 그리고 외부로 인스타그램으로 공유를 한다든지 특히 인스타그램 공유가 아주 편리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같은 거 올렸던 것 사람들한테 반응 좋은 것은 인스타그램으로 공유를 한다면 인스타그램에서도 이것을 빠르게 확산시켜주는 이런 부분에서 인스타그램에서 이미 팔로워가 많았던 분들은 여기 와서 내가 여기 스레드도 잘하면 인스타그램에 그것도 확산을 잘 시켜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 점수 따라오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리고 트위터보다는 그 글자 수가 많긴 하네요. 500자까지 쓸 수 있네요. 그렇죠. 뭐 트위터도 사실 원래는 140자로 시작했다가 2배인 280자로 늘렸지만 여기는 처음부터 500자로 해서 좀 넉넉하게 텍스트 쓰셔라. 왜냐면은 인스타그램에서도 원래 텍스트를 쓸 수는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미지 중심과 사진 중심의 어떠한 SNS라고 본다라면 이거는 텍스트 중심이니까 좀 넉넉하게 써라 그래서 500자로 조금 제한을 좀 넓게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도 올릴 수 있고요. 5분 길이의 동영상이라든지 당연하게 사진 올릴 수 있고요. 사진에다가 말을 붙일 수 있고 근데 텍스트가 사진보다 먼저 나오는 그래서 텍스트 중심의 SNS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국내에서도 뭔가 이런 트렌드에 민감한 분들은 벌써 첫날부터 가입해서 막 써보면서 별로다, 뭐 좋다 이렇게 막 많은 평가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카피캣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미국에서도 물론 이거 트위터 베낀 거다라고 했고 실제 트위터 측에서는 그래서 고소하겠다 맞습니다. 했어요. 네, 일론 머스크가 이제 화가 나죠. 왜냐하면 지금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에 조금의 혼란들이 좀 있었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적자인 기업들을 인수했기 때문에 직원들 해고도 있었고 직원 해고를 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트위터가 조금 불안정했었고 그리고 여러 정책들을 갖다가 시행착오를 하다 보니까 혼란도 있는 자기네들이 몸이 약해졌을 때 이런 식으로 한 거고 실제로 뉴욕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인스타그램 내부에서도 버터와 빵을 먹으러 가자. 저쪽 약할 때 우리 공격하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전형적으로 카피캣을 만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도 화가 나니까 그러면 어제 이제 발표한 거는 우리 고소하겠다. 이거 완전한 지적재산권 침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고소할 만한 게 지금 비교한 거 표를 보면 좀 숫자만 좀 바뀌었지 거의 형식이나 이런 거 비슷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숫자에서도 500자, 280자 이런 거 외에는 뭐 동영상이 5분이다 2분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기본 메커니즘이 추천 알고리즘이고 여기는 뭐 순차 게시물이라고 하는데요. 트위터도 요즘은 기본으로 추천 알고리즘도 강력하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For You 페이지라고 하는데요. 이런 For You 페이지는 틱톡에서 사실은 트위터가 카피를 해갖고 왔는데 그걸 스레드가 또 카피해 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미국의 대기업들은 자신들이 잘 나가는 서비스의 어떤 특정한 피처를 특징들을 카피해 갖고 오는 문화가 너무나도 강력하고 너무나도 일반적이기 때문에 과연 일론 머스크가 고소한다고 해서 이 고소가 효과를 발휘할지 이건 잘 아직은 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포유라고 하면 당신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 이걸 추천해주는. 그래서 한국말로는 추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 예전에 인스타그램 원래 스토리 기능이 없었다가 스토리 기능이 생겼고 맞아요. 릴스 기능이 없었다가 릴스 기능이 생긴 것도 다른 데서 다 따온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화면 보시는 것처럼
2016년에 스냅챗이라고 해서 사실 한국에는 인기가 없지만은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인도에서 되게 인기가 있는 곳에서 사진을 슬라이드 쇼로 보여주는 스토리를 만들었는데 정말 하나도 안 하고 1%도 변형을 안 시키고 100% 베껴 갖고 와가지고 인스타그램에서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들어가시면 여러분들도 맨 위에 사진 슬라이드 쇼 많이 보시잖아요. 동그랗게 돼가지고. 네네. 그래서 여기에서 돈도 많이 법니다. 왜냐하면 전체 광고의 4분의 1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베껴왔었고 그리고 2020년에는 틱톡에서 이런 숏폼이라고 하는 짧은 동영상이 인기 있으니까 릴스라는 이름으로만 바꿔서 기능도 똑같이 가져와가지고 갖고 왔던 것. 그러니까 사실은 메타 크게 보기엔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죠. 메타는 카피를 통해서 성장해 왔다. 카피캣을 통해서 성장해 왔다라는 것이 사실은 자타가 다 인정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출시 닷새 만에 1억 명 사용자를 모은 스레드 돌풍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트위터의 카피캣이니까 그럼 결국 메타 입장에서는 트위터를 이기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정말 트위터의 대항마가 또는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하나의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저는 있습니다. 하나는 트위터가 지금 약할 때 트위터를 가져온다라는 것은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워낙 메타가 잘하는 것이 광고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광고의 어떤 모형과 인스타그램의 광고 모형을 그대로 확대해서 스레드에 적용하면 스레드에서 적지 않은 광고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21년에 그 애플의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메타의 광고 매출이 훅 줄었잖아요. 그러면서 메타의 주식이 확 떨어졌었는데 이것을 메꿀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좋은 점이다. 하지만 지금 미국의 10대라든지 20대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나 일본만 지금 유행하지 않듯이 틱톡이 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틱톡과 대항해서 릴스를 만들었는데 전선을 갖다가 지금 2개로 확장하는 거거든요. 릴스라는 전선이 있어서 숏폼 전선에서 틱톡하고 대항을 해야 되고 이제는 트위터하고도 대항을 해야 되는데 과연 2개의 전선을 잘 메타가 이끌면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보니까 뭐 트위터 이용자 트래픽이 좀 감소했다. 이게 스레드의 영향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영향일 것이다 정도의 추측이 나오더라고요.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 대비는 11%가 감소했고요. 2주 전 대비는 해서는 5%가 감소했어요. 근데 1년 전 대비야 지금 전체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작년 10월에 인수하기 전부터 해서 계속해서 하강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하강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것은 스레드 때문에 빠졌다 볼 수 없지만 2주 전 대비 4%는 확실하게 스레드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난 5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스레드를 경험해 보면서 트위터에서 잠깐 스레드로 좀 옮겨가는 완전히 이사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트위터가 바로 망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그러니까 이용자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한번 재미로 일단은 저도 스레드를 가입해봤지만 이게 만약에 별로다 싶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죠. 특히 이제 북미나 유럽에서 트위터가 인기 있는 것은 정치인들이나 기자들이 트위터를 많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치인들과 기자들이 옮겨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어제 저커베어기 하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의 대표였던 스레드의 대표인 모세리가 뭐라고 썼냐면 우리는 트위터처럼 양 진영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싸우는 이러한 공간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들겠다. 그래서 댓글을 알고리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댓글에서 양 진영으로 나눠질 것 같으면 이 기사는 공유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조금 새로운 커뮤니티를 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근데 인류 사회가 그렇게 맨날 화친해서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룰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사실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재밌는 얘기인데 이 서비스만큼이나 일론 머스크와 저커버그 두 사람이 뭐 실제로 격투기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우스갯소리일 수 있지만 어떻게 진행상 보면은 저는 진짜로 싸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이제 사람들이 알려준 거죠. 저기 메타가 저커베어기 스트레이드라는 거 트위터 똑같은 거 카피캣 만들려고 한다. 그랬더니 역시 이 저커베어기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을 다 뺏어가려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커베어기 화난 거죠. 그러면서 한번 겨뤄볼래 이렇게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래 싸우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또 얘기한 거예요. 저커베어기 주짓수 아마추어 주짓수 올림픽에서 1등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너. 그랬더니 나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랬더니 바로 저커베어기 그러면은 어디서 싸울래라고 위치를 보내라고 얘기를 하니까 라스베가스 옥타곤에서 여기가
이런 원래 조지 하잖아요. 게임 그렇죠. 원래 이벤트를 하는 곳이잖아요. 네네. 아. 그러니까 이런 이 격투기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행될 것 같고요. UFC 즉 이러한 회장이 직접 또 두 사람한테 전화까지 해서 네. 진짜 싸울 의향이 있냐니까 싸울 의향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또한 여기 미국 같은 경우 이런 경기 있으면 또 이제 많은 경우에 배팅이 이루어지거든요. 아, 네네. 도박이 이루어지거든요. 누가 이길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걷어들인 모든 돈은 자선 사업에 쓰자. 뭐 이러기도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의 엄마는 나서서 안 된다. 싸우지 말고 누가 먼저 웃기냐. 이걸로 대결해라. 뭐 이런 식의 것들도 하고 있고요. 약간 미국 특유의 네. 진지할 땐 진지하지만 약간 유머러스 할 땐 유머러스하게 하는 그런 게 네. 좀 반영된 현상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두 CEO의 어떻게 보면 CEO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고 네. 아무튼 한번 지켜봐. 이것도 재밌는 대목일 이것도 것 하나의 같습니다. 흥행이죠.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투자 관점에서도 항상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 미국의 그 유명 투자자 캐시우드, 뭐 우리가 네. 뭐 나무 언니라고 부르는 네, 뭐 그런 네, 네. 우스갯도 있던데 캐시우드가 테슬라를 팔고 최근에 메타 보유를 늘렸다 뭐 이런 네, 소식도 네, 있습니다. 네, 네. 이 메타 주가, 이 스레드 돌풍도 힘입어서 좀 어떻게 될지 전망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우선은 메타는 작년에 그 메타버스에 올인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애플에 의한 어떠한 정책 변화에 의해서 아이폰에서의 어떤 매출 감소 네. 이런 광고 매출 감소가 되게 큰 타격을 입어서 작년에 크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고요. 네. 메타의 과정은 증명해야 될 것은 이 애플의 정책 변화에 의해서 손해봤던 약 100억 달러의 광고 매출을 다시 원상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올해 내로 보여준다라면 계속해서 저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또 올해 말에 실적이 나올 때 메타버스에서 또 하나의 돈은 들어갔는데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또 비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조정을 겪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심성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캐시 우드가 투자한 것 같은 경우에 우선 차익 실현을 한 거고요. 네. 우선은 올해 100달러 초반까지 떨어졌던 테슬라의 주식에서 지금 테슬라 주식이 지금 200달러 넘게 270달러까지 가고 있으니까 이 네. 부분에서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지 이것은 무조건 테슬라를 버리고 메타로 갔다 이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안 하는 게 좀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차익 실현 때문에 판 거지. 네. 그걸 가치가 떨어졌다고 봐서 판 게 아니다. 조금 더 네, 지켜봐야 네, 된다. 네. 그리고 애플 리스크로 떨어졌던 메타 주식이 어떻게 될지 회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레드 돌풍 강정수 박사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여러분을 위한 상클 상담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갈등, 분쟁, 이런 고민들 저희가 법적으로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인정사정 없는 매운맛 변호사, 매운맛. 이혼 전문, 가사법 전문 양나래 변호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함이 양날개처럼 양나래 변호사님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네. 외우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사연 바로 전해드릴 텐데요. 저희의 명연기와 함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 고민 사연도 역시 실제 사례를 방송에 맞게 각색한 내용입니다. 네, 오늘 매운맛 변호사님이 나오셨잖아요. 매운맛 아주 연기? 매운맛 사연이 있어요. 아. 너무 화가 나도 좀 참아주세요. 네,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결혼 7년 차 부부입니다. 저희는 남편의 지방근무로 5년 가까이 주말 부부로 지내왔는데요. 올해 드디어 남편이 집 근처로 근무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보, 어쩌지? 나 여기서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아니 무슨 소리야? 당신 올해로 거기 근무 끝나는 거 아니었어? 아니 회사에서 내년에는 꼭 집 근처로 보내준다고 1년만 더 있어달라고 하네. 여기에 나 대신 올 사람이 마땅치 않다고.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래. 그 회사는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 처음 갈 때도 3년만 있으면 보내준다고 했잖아. 벌써 5년째야. 애도 있는데 회사가 진짜 해도 너무한다. 그렇게 남편의 지방 근무는 연장됐고 주말 부부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주말마다 남편이 집에 올라왔지만 이번엔 청소도 해줄 겸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제가 직접 남편의 집을 깜짝 방문했죠. 그런데 신발장에 웬 낯선 여자 신발이 있고 방 안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주말에도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다. 당신 매주 그렇게 꼬박꼬박 집에 가야 돼? 그래도 주중엔 자기랑 더 오래 있잖아. 그러려고 지방근무 연장한 거고. 다른 여자 때문에 지방 근무를 연장했다니?
화가 나서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남편 옆에 있는 그 여자, 저도 몇 번 같이 식사까지 했던 남편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저는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어머, 자기 괜찮아? 이 여자 진짜 너무 교양 없어. 왜 이래? 뭐 자기? 누구한테 자기야? 자기 괜찮아? 아이 말로 해. 왜 사람을 때리고 그래? 그 여자 편을 드는 남편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럴 거면 이혼해! 화가 나서 한 말에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그래, 이혼하자. 당신 지금 내 명의로 된 내 집에 함부로 들어왔어. 이거 주거 침입이야. 그리고 나랑 이 사람 때린 것도 폭행으로 고소할 거니까 이혼할 거면 어디 이혼해. 불륜 현장을 잡았더니 주거 침입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남편. 어떻게 하죠? 도와주세요, 양나래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연기 굉장히 좋으신데요? 너무 잘하시죠. 이거 같이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분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네. 남편의 지방 근무가 길어진 게 네. 아까 전화해서 뭐 회사가 시킨 거야가 아니라 불륜 때문에 네. 자발적으로 남편이 근무를 더 연장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그 주말 부부로 생활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주변에서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야, 주말 부부 하면 부부 사이에 문제 생겨. 이런 얘기 들어가지고 처음에 되게 망설였는데 네. 이게 3년만 근무하고 돌아오면 승진에도 유리하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어쩔 수 없이 3년만 참아야겠다 했는데 3년이 5년이 되고 이제 또 사연처럼 1년만 더 연장해가지고 근무할게 이 얘기를 들은 거죠. 네. 너무 속상해요. 근데 상담자가 전혀 몰랐던 건가요? 그 불륜 사실을 지금까지? 네, 이 혼인 기간 5년 동안 아주 원만하게 부부 생활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와. 사실은 내가 주말 부부 하면서 소원해지면 어떻게 하지 했는데 오히려 더 애틋한 생각이 들 만큼 남편도 너무 잘해줬고 네. 이제 주말에는 꼬박꼬박 남편이 올라올 때도 있고 아내가 내려갈 때도 있고 원만하게 생활을 했죠. 그런데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는 그러니까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내려가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럴 때에는 남편이 직접 올라오면서 아무 문제 없이 부부 생활을 이어갔는데 알고 보니 뒤에서 딴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두 사람은 결국 말한 것처럼 이혼하기로 한 건가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화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혼하자 했더니 남편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래 이혼해. 근데 내가 손해냐? 네가 손해다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첫 번째로는 나는 형사고소할 거다. 당신은 주거침입에다가 나하고 이 불륜녀를 때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게 두 사람이 집을 마련하면서 대출을 일으켰는데 그 네. 대출을 아내 명의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집은 내 명의니까 내가 가질 거야. 그런데 대출 당신 명의 혼자서 어디 애 키우면서 빚 갚아봐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 너무 황당한데요? 그러니까요. 빨리 법적으로 따져보죠. 네. 자, 일단 주거 침입 부분부터 좀 살펴볼게요. 네. 아무리 남편 명의로 된 자취집이라고 해도 이게 진짜 남편이 아내를 주거 침입죄로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거 침입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아내가 남편하고 그 불륜녀가 있을 때 들어간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아내가 수리공 불러가지고 따고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네. 평소에도 왔다 갔다 교류하면서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알려준 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미 이 공동 주거라는 인식이 남편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걸 고의로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주거 침입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폭행은 어떤가요? 아까 뭐 남편이 자기랑 불륜녀 네. 때렸으니까 너 폭행죄로도 고소할 거야 그랬는데 이거는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조금 안타깝게 예. 폭행죄는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 그런데 사실 저 같아도 그 상황에 내가 찾아갔는데 방 안에서 불륜녀하고 남편이 있다고 하면 이 그렇죠. 손이 나갈 수밖에 네네네네. 없을 거거든요. 근데 수사관님도 판사님도 이런 정황을 모두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정상 참작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네네. 거예요. 네. 때린 행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아내가 격분해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참작이 돼서 벌금이 나오긴 하더라도 그 액수가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조금 낮춰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유, 폭행죄로 따지면 이제 상담자가 남편에게 고소를 당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 그럼 이혼 소송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지금 상담자가 남편을 폭행한 사실이 이혼 소송을 할 경우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나요? 네, 이 부분 아마 많이 걱정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판사님도 누구보다도 가사 사건에서는 이 전체적인 상황을 잘 판단해 주시거든요. 네. 만약에 아내가 평소에도 막 남편을 때리거나 폭언을 했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불리하게 될 여지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내하고 남편이 아무 이상 없이 잘 생활을 해왔었는데 내가 불륜을 목격하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한번 한 행위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게 이혼에 대해서 아주 큰 유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이 상황에서 남편이 뭐 당신이 때렸으니까 더 잘못했어 이런 주장을 확고하게 밀고 나간다면 오히려 남편이 더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억지스럽게 되니까. 그렇죠. 괘씸죄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예, 예, 예. 네, 그런 맥락인 거죠. 사실 판사님도 이제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렇게 이 상황을 보면 다 누구나 이렇게 비슷한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하나 짚어볼 것이 아까 남편이 아파트 우리 대출하는 건 다 네 명의로 돼 있으니까 빚 너 혼자 다 갚아봐. 네. 내가 뭐 네가 손해지 내가 손해냐 뭐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 그 빚 부분, 그러니까 재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 부분도 명확히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명의가 중요하다고 생각들 하시는데 네. 사실은 명의보다도 더 중요한 게 부부가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생한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재산 현황을 보면 아내가 서울에 자가가 있고 이제 지방에 남편 명의로 이제 전세가 있는데 둘 다 남편 명의고 네. 대출은 이제 아내가 신용대출을 하다 보니까 더 많아졌어요. 예. 그런데 아내가 이걸 남편 몰래 뭐 투자를 하려고 일으킨 게 아니고 공동생활을 위해서 그렇죠. 집을 마련하려고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채무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빚도 분할 대상이다. 네, 맞습니다. 전체 플러스 재산, 적극 재산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거기에서 빚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나누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만약에 아내 앞으로 빚이 훨씬 더 많다 하면 남편에게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만약에 집이 뭐 재산 합쳤을 때 3억이면 네. 근데 만약에 빚이 1억이면 네. 1억을 빼서 3억에서 1을 빼서 2억으로 분할을 하는 나누는 거군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걸렸는데 그래도 일단 다행이에요. 남편이 착각한 겁니다. 이 나쁜 네. 짓 한 남편이.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상담자 같은 경우에는 내연녀도 소송을 걸고 싶어 싶어요,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아까 상담자가 내연녀의 뺨을 때렸었잖아요. 네.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린단 말이에요. 요건 어떻게 작용될까요? 일단 우리가 상간녀한테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일반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상간녀 소송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사연에서 자기야 주말에도 나랑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네. 이 사람이 기혼자라는 걸 명확히 알고도 부정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예전에는 한 3, 4년 전만 해도 상간녀를 때려가지고 어떤 폭행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참작해서 위자료 액수가 감액이 되거든 네.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트렌드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그래, 당신이 맞았어? 오케이. 그러면 그거는 완전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형사 고소도 하고 네. 뭐 위자료 청구하든지 하지 위자료를 감액받을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상당 부분 보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그럼 이런 경우에 뭐 녹음을 하거나 CCTV를 확보하거나 이런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아하. 사연자분은요, 아주 침착하게 녹음을 했잖아요. 내가 몰래 도청 장치를 한 게 아니고 네. 그 상황을 녹음했기 때문에 아주 탁월하게 증거 수집을 잘 하신 거고요. 네. 근데 여기에서는 절대 동영상 촬영은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아까 방 안에서 두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옷을 탈의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동영상 촬영을 할 경우에는 신체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촬영한 것이 되어서 네. 카메라 이용 등 촬영죄가 되는데 이거는 중범죄로 분류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녹음을 한 것은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내가 그 네.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고 녹음은.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 가사 전문 양날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복인 오늘 전국에 강한 비와 폭염이 번갈아 나타나겠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초복답게 현재 남부와 제주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륙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부와 호남, 경북 북부 내륙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의 세찬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전남 해안은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그 밖에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 중인 충청과 호남은 내일까지 150mm 이상, 중부와 강원 내륙은 50에서 120mm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동쪽 지역은 최고 80mm까지 내리겠습니다. 오늘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겠고 비가 오는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시면 현재 서울 26도, 전주, 대구 27도, 강릉은 30도까지 올라왔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구 30도, 강릉은 32도까지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 속